지금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는 것은 몽골 제국에서부터 침략 전쟁을 수행한 것인데,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부분은 유럽 침략이죠. 여기 보십시오. 카라코름에서부터 뻗어나가서 이게 벌써 이거는 말씀드린 것보다 20년 전의 상황을 보여준 거죠. 1223년 볼가강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 거죠. 지금 여기 빨간 화살표로 된 것은 징기스칸과 그의 장군들이 움직인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바투 얘기는 그 다음에 있었던 전쟁을 약 20년 후에 있었던 전쟁 상황을 소개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징기스칸이 그렇게 잘 싸웠는데 그 손자들이 그렇게 유럽을 잘 효과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유럽은 몽골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오고타이 칸, 그 당시 이제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 오고타이 칸이고, 오고타이 칸이 즉 최고 지배자 역할을 했는데 그이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망을 하는 바람에 유럽 정복 전쟁의 사령관이었던 바투와 수부타이가 쿠릴타이에 참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완성하기 전에 지도자가 사망해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돌아갔다. 회의에 참석 안 하면 되지.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쿠릴타이에 참석하지 못하면 족장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은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황제가 되면서 일본을 쳐들어간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가미까제의 전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고려를 압박해서 고려의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으로 쳐들어갔는데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날씨에 졌다. 즉 태풍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 자기들에게는 이득이 되었던 태풍을 갖다가 카미카제, 신풍이라고 부른다. 신이 도와줘서 이겼다는 거죠. 한 번 더 시도하지만 그때도 역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이긴 다음에도 세계 각지에서 싸워서 크게 이긴 다음에 전성기가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쿠빌라이 칸 때인데, 그 쿠빌라이 칸은 지나치게 중국화된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몽골 귀족층, 몽골 황실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몽골이 분열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째 얘기를 길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슬람과의 동행입니다. 몽골은 결국 이슬람과 함께 갔다. 이슬람을 끌어안아서 대제국이 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슬람을 강하게 몰아쳐가지고 바그다드를 초토화시키고 관계시설을 파괴하고 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 전쟁이 멎은다면 바로 복원을 합니다. 관계를 복원해서 동서의 인적, 물적 교류가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이제 몽골 번성의 초석이 된 겁니다. 그건 마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물리치고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은 어떤 작전을 썼습니까? 몽골식 작전을 썼죠. 끌어안았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에는 마샬 플랜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샬 플랜을 통해서 독일을 다시 산업국가로서, 미국의 동맹국가로서의 독일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했는지 조성됐는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을 키운 거죠. 그런 것들은 마치 미국이 그렇게 독일이나 일본을 끌어안고 그걸 통해서 세계제국 미국을 건설해간 과정은 마치
몽골이 이슬람을 품어 안은 것과도 비슷했다. 바그다드를 그렇게 초토화시켜 놓고서도 결국은 이슬람을 잘 활용해서 몽골은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 흥미로운 점이죠. 이 몽골의 바그다드 침공은 아주 그야말로 잔악무도하기로 세계사상에 악명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몽골이 정복 국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원정 사업에 실패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본을 쳐들어갔을 때도, 고려와 함께 일본을 쳐들어갔을 때도 실제로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갔는데 태풍 때문에 안 됐고요. 두 번째도 이제 태풍에 다시 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인의 자존감만 높이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벌에만 실패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공격에서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주로는 날씨 때문에 안 됐습니다. 역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살아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태풍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장마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무더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연적 조건이라는 것을 결국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침략도 상당히 몽골로서는 상당히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던 것인데 결국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의 왕족인 진홍도라고 하는 분이 크게 공을 세워서 몽골을 대체한 높은 공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이 진흥도라고 하는 분을 민족의 영웅으로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 몽골은 쿠빌라이 칸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만 결국 중국 문화를 계승하는 중화 문명의 계승자로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이제 1279년에 남송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주 본격화됩니다. 그때부터 이른바 베이징이 수도가 되는 거잖아요. 베이징을 대도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름도 중국식으로 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그러나 바로 이 전성기에 사실은 이 쿠빌라이 칸의 통치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식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중국의 역사 문화적 전통의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결국 다른 몽골의 귀족들과는 건널 수 없는 내분 상태로 빠져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개 이제 알고 계시는 지도잖아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원나라가 결국은 이 남송까지를 차지하게 되고 바로 그 옆에 지역에는 차가타이 칸국이 나오는데요. 이 차가타이 칸국에서 나중에는 인도의 무굴 왕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일칸국, 그리고 위쪽에는 킵차크 칸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칸국과 킵차크, 차가타이, 일칸국, 이렇게 이제 몽골 제국이 사실상 네 조각으로 쪼개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극대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몽골에 영화를 가져다 줬지만, 몽골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길을 통해서 몽골 제국에서 일어난 흑사병이 북반구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즉 이슬람 지역에도 그리고 서유럽 지역에도 흑사병이 퍼져나갔다. 결과적으로 이제 북반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서 대칸국, 즉 원나라 그 자체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세금도 잘 안 거치고, 세금이 잘 안 거치는데 그럼 이제 가혹한 방법으로 쥐어짜니까 한족들이 사방에서 난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원나라는 1368년에 멸망합니다. 징기스칸이 권좌에 올랐지 겨우
162년 만에 몽골은 끝이 납니다. 대제국도 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제국의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서 비단길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다섯 가지 점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복 사업을 잘했고 또 이슬람을 끌어안았고 그러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는 이 중국 문화를 계승하려고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몽골 자체가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염병을 결국 막지 못해서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